자, 인간의 정신기능을 이렇게 상상력과 이성과 기억으로 나눈 일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게 서양에서는 꽤 역사가 깁니다. 기원 후 한 4세기 정도가 되면은 포시도니우스라는 비잔틴의 의사가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 머리를 해부하다가 인간의 머리가 몇 가지 다른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가설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머리의 앞부분은 주로 감각과 상상을 다루고 중간 부분은 이성이 위치하고 있고 인간 머리의 뒤통수에 해당되는 뒷부분은 아마 기억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기원 후 4세기 정도에 벌써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 중세 철학자인 그레고르 라이쉬라는 철학자가 철학의 보석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머리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쪽이 뒤통수고요. 저쪽이 앞입니다. 예, 앞부분에 있는 빈 공간, 뇌실이라고 부르는 공간인데 사실 저렇게 크진 않습니다. 뇌실이 작으면 아주 작은 공간인데 이 앞부분에 있는 뇌실은 감각과 상상력이 작동하는 방입니다. 가운데 있는 뇌실은 이성입니다. 예, 계산과 인식이 작동하는 방이고요. 이 마지막에 있는 뇌실이 기억입니다. 예, 그래서 대략 뇌가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사람이 뭘 보거나 듣거나 냄새를 맡으면은 그 감각 요소가 뇌 앞에 부분에 와서 섞입니다. 막 이렇게 섞여서 그것들이 가운데로 갑니다. 가운데로 가서 이성이 판단을 합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건 뭐구나, 이건 뭐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그 중에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은 맨 뒤로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이 됐다가 나중에 여기 있는 기억이 다시 앞으로 와서 끌어내줘서 이렇게 우리의 뭐 인식작용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학문을 분류하기 시작한 사람이 프란스 베이컨입니다. 프란스 베이컨은 과학자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직업상으로는 법률가이자 관료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과학자 못지않게 근대 과학의 철학적 기초 혹은 방법론적인 기초를 놓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이컨은 실험과학과 협동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편견과 어떤 잘못된 인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 가지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우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실험과학과 협동을 통해서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국가가, 정부가 그것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베이컨이 자신의 이런 학문에 대한 철학을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제시했던 책 중에 하나가 1605년에 나온 학문의 진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베이컨은 학문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맨 위에 첫 번째가 역사고요. 두 번째가 시학입니다. 세 번째가 철학입니다. 자, 역사는 아까 말씀드린 기억에 해당됩니다. 시학은 상상력에 해당되고요. 철학이 이성에 해당됩니다. 인간 머릿속에 있던 이 세 가지 기능을 머리 밖으로 끄집어내서 학문을 분류하는데 베이컨이 사용을 했습니다. 자, 베이컨은 과학자가 실험과학을 해야 되고 협동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 베이컨의 이상이 그의 후대 과학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집니다. 이 무렵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과학기기가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로버트 보일이라는 학자가 만들었습니다. 이 진공 펌프는 위에 보시는 둥그런 유리 속을 이 둥그런 유리 속에 있는 기체를 공기를 빼내서 그 유리 속을
희박한 공기, 다시 말해서 진공에 가까운 공기로 만들었던 장치입니다. 자, 그럼 만들어서 뭐를 했냐? 이걸 가지고. 저 유리구 위에 보시면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이 있어서 그 뚜껑을 열고 뭔가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뚜껑을 닫고 그 속을 진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이 켜진 초를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밑에서 크랭크를 막 돌려서 진공을 만드는데요. 막 돌려서 진공을 만들면 촛불이 꺼집니다. 예.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좋아했던 실험 중에 하나가 새 같은 거를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새를 집어넣으면 새가 막 날개짓을 하다가 진공을 만들면은 새가 죽습니다. 예.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공기 중에서 무거운 쇠공과 새 가벼운 깃털을 같이 떨어뜨리면은 무거운 쇠공이 훨씬 빨리 떨어집니다. 진공 속에서 그 두 개를 갖다 놓고 탁 미는 실험을 하면은 두 개가 동시에 떨어집니다. 쇠공과 새 깃털이 같이 떨어집니다. 갈릴레오의 법칙이죠. 갈릴레오의 자유낙하 법칙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공기 중에서는 공기 저항 때문에 안 되지만 진공 속에서는 갈릴레오의 자유낙하 법칙이 딱 제대로 증명이 됐습니다. 자, 이 실험을 했던 과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실험은 사실을 만들어낸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실험은 사실을 만들어낸다. 자, 여기서 사실이 뭐냐 하면은 사실이라는 것은 실험적으로 만들어지거나 경험적으로 관찰된 진리입니다. 진리이고 사실과 정반대되는 것이 그냥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개인적인 견해. 근거 없이 얘기하는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들. 이 실험에 대한 해석도 다른 해석이 있었습니다. 당시 어떤 철학자는 이 안에서 새를 집어넣고 이 크랭크를 돌리니까 새가 한참 있다가 죽거든요. 왜 죽냐? 그랬을 때 이 실험을 했던 과학자들은 저 안에 진공이 만들어져서 새가 숨을 못 쉬니까 죽는다 라고 해석을 했지만 다른 철학자들은 진공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진공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공간이라는 얘기다.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기 때문에 자연에 그런 공간이 있을 수가 없다. 심지어 신이 그런 공간을 만들었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진공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새가 왜 죽냐? 그랬을 때 이걸 돌려서 공기가 이쪽으로 빠져나갈 때 뭔가 아주 미세한 공기가 이 틈을 타고 위로 올라갔다. 위로 올라와서 이 유리구 안에 엄청나게 강한 소용돌이를 불러일으켰다. 그 새가 소용돌이에 맞아서 죽은 거다. 촛불이 왜 꺼졌냐? 그 소용돌이 때문에 꺼졌다. 말이 되죠? 그런데 그걸 반대하는 과학자들은 좋다 그러면 소용돌이가 생긴다고 치자. 새를 죽일 정도의 강력한 소용돌이가 생긴다. 그럼 그 안에다 깃털을 하나 걸어 놓습니다. 깃털을 하나 걸어 놓고 진공을 만들어요. 깃털이 가만히 있어요. 새를 죽일 정도의 강한 소용돌이가 이 안에서 폭풍이 치고 있는데 왜 깃털이 가만히 있느냐? 예, 당신 주장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의견, 그냥 철학적 원리, 원칙, 소용없다는 겁니다. 소용없고 뭐가 소용있냐? 팩트, 사실. 실험적으로 입증된 사실만 가지고 와라. 실험은 사실을 만들어낸다. 예, 이게 과학의 명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자들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제일 배격했던 게 공상입니다. 공상. 공상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던 게 상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실험 철학을 옹호했던 과학자들 중에 상상력이야말로
과학에서 절대 필요 없는 거다. 상상은 불확실하고 명료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결과만을 가져온다. 과학에서 상상이 설 자리는 없다. 상상을 배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의미로 과학과 인문예술의 틈, 이성과 상상력의 거리가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백과전서입니다. 백과전서의 표지고요. 여기 보시는 이 복잡한 도표가 달랑베르, 두 명의 편집인 중에 한 명이었던 달랑베르가 백과전서 전체의 서문을 쓰면서 그 서문에 인간 지식을 분류한 것입니다. 인간 지식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맨 왼쪽 칼럼이 역사입니다. 가운데 가장 복잡한 칼럼이 철학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철학은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야의 상당 부분을 포함을 합니다. 맨 오른쪽이 상상입니다. 어디가 가장 많습니까? 이성이 가장 많죠. 가장 복잡하고 가장 많습니다. 역사도 꽤 많습니다. 역사에 해당되는 학문 분야도. 상상에 해당되는 학문 분야 한번 보세요. 예, 별로 없죠. 이성에 비하면은 너무 초라합니다. 이게 백과전서 편집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성이 이만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상상력은 부차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17세기 베이컨주의 실험 철학자들의 후계자였습니다. 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학은 사실을 만들어내지만 사실과 정반대되는 곳에 상상과 공상이 있다라는 생각을 계승하고 있었던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백과전서의 표지 그림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달랑베르의 인간 지식의 분류를 충실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림의 왼쪽 한 절반 정도가 상상력입니다. 진리 중심으로 오른쪽 파트가 이성입니다. 역사 혹은 기억, 이게 어디 있을까요? 이쪽에 굉장히 작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달랑베르의 책에 의하면은 기억에 해당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더 차이가 있는 부분은 진리입니다. 진리. 왜냐하면 이 당시에 진리는 보통 예술가들이 아무것도 입지 않은 여인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예, 여기 보시는 그림은 프랑스와 르무안이라는 작가가 1737년에 그린 그림으로 시간은 진리를 드러낸다. 혹은 시간은 진리를 구원한다라는 작품입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저 여인이 진리입니다. 왜냐? 진리는 감출 게 없다라는 겁니다. 다 보여준다. 감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진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입지 않은 여인에 의해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백과전서의 표지 그림을 한번 보세요. 백과전서의 표지 그림에서 진리는 베일을 쓰고 있습니다. 베일을 쓰고 있고 이성과 철학이 이 베일을 물론 벗깁니다. 벗기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벗기는데 상상력이 화환을 들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꽃을 들고 다가가고 있어요. 오른쪽 그림은요. 이 백과전서의 표지 그림을 그렸던 코셴이 오기스탱 생오방이라는 다른 화가 함께 작업을 했던 진리만이 아름답다라는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맨 위에 있는 여신이 당연히 진리인데요. 역시 꽃으로 치렁치렁 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상력으로 몸을 휘감고 있는 상태로 진리가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과 백과전서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이성과 상상력과의 관계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진리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로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과전서의 편집자들이 생각했던 이성과 상상력과의 관계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이성과 상상력 사이의 관계가 저 그림에서 드러나고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해볼 때 그림을 그렸던 화가 코셴의 철학이 일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 꽁디악 같은 계몽 철학자들은 진리를 치장하는데 상상력의 역할은 필수 불가결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리와 상상력과의 관계는 아름다운 여인과 보석과의 관계가 같다. 보석이 아름다운 여인을 훨씬 더 빛나게 해주듯이, 또 어찌 보면 그 둘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듯이, 마찬가지로 이런 그림에서도 진리와 이성과 상상력은 하나로 얽혀있는 그러한 상태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에서는 상상력이 정말 의미가 없었던 것일까요? 뉴턴은 왜 벽에 뚫어진 구멍은 동그랗냐? 동그란 빛이 들어왔고 그 빛이 프리즘을 통과했는데 왜 저쪽 벽에 길쭉한 스펙트럼이 만들어졌나? 라는 질문을 합니다. 뉴턴의 상상입니다. 상상력이에요. 과학적 상상력.